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감염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김진화입니다. 이 시간에는 CRE 감염관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개요와 국내 발생 현황, 그리고 법정 감염병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CRE 감염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내 세균 속 균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용어로는 엔테로박테리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균종은 사람의 장내에 정상 세균총에 존재하는 그런 미생물, 즉 집납균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우리가 병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콜라이, 클렙시엘라, 엔테로박터, 세라시아 등등의 균 등을 포함한 그런 집납균들을 의미합니다. 이 해당 장내 세균 속 균종은 그람 음성 강균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람의 면역 상태나 또는 조건에 따라서 요로감염, 폐렴, 폐혈증과 같은 다양한 중증 감염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바페넴 항균제라고 하는 것은 그람 음성균을 겨냥한 광범위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는 중증 감염병 치료제이죠. 그렇지만 일부 장내 세균들은 다양한 내성 개전을 통해서 카바페넴계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CRE라고 부릅니다. 이 CRE 감염은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알려진 사망률은 40에서 50% 가까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 속의 카바페넴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판정 기준에 대한 근거표입니다. 우리가 진단을 위한 그런 검사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임상 검체에서 분리된 이런 장내 세균 속 균종 중에서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의 내성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제 균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이 항균제입니다. 카바페넴 계열의 항균제이고 각각의 디스크 농도에 따라서 그 내성의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CRE, CP라고 하는 그런 균주들에서 이런 내성을 나타낼 때는 이 단위에 근거한 것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CRE와 CRE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우리가 CRE, CP가 같은 것인가 같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CRE라고 하는 것은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내성을 보이는 장내 세균 속 균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P이라는 것은 좀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다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즉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장내 세균 속 균종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CRE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RE와 CPE는 모두 카바페넴의 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죠. 그러나 CRE가 CPE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CPE는 카바페넴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을 하고 있고 내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CRE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CPE는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CPCR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도식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CRE는 이런 non-CPCRE,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생성하지 않는 그런 CRE가 있겠고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장내 세균 속 균종에 해당하는 이런 이 CPE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CRE의 하위 개념에 CPE가 있는 것이고 이 CPE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5가지의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세균들 사이에서 이 CPE라는 것은 플라즈미드를 통해서 이 내성 유전자를 쉽게 전파해서 CRE 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는 이 CPE에 비해서 의료기관 내에서는 집단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격한 감염관리나 격리 활동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 균주가 되겠습니다. CRE의 감염 경로는 이제 AP 테스트에 나와져 있는 그런 이제 흐름도인데요. 크게 이 전파에 있어서 2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제 문제로서 의료 제공자는 의료 제공자들을 공유하게 되죠. 1대1의 한 환자가 한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자를 여러 의료진이 공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전공의들, 레지던트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의료진 간에 의료진이 들어오고 나가고 기관을 이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전파 경로를 보시면 이 CRE 감염증의 환자 또는 병원체 부유자끼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의 어떤 그런 경로가 이렇게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공유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료 물품들, 기구에 의해서 이것이 오염이 됨으로써 주변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경로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RE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제 빙산의 일각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CRE 감염 환자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수면 밑에 짐락된 이 CRE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감염병의 어떤 임상 징후가 없이 균주만 계속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게끔 하는 그런 환자들이 수면 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CRE 짐락이라고도 부르는데 많은 문헌들에서는 이런 짐락화 상태가 6개월 이상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용한 전파의 어떤 매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바페넴 분해 효소의 클래스별 종류에 대한 표입니다. 이 카바페넴 분해 효소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분류가 클래스 A와 B 그리고 D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분류가 있겠고요. 이 분류에 따라서 분해 효소들의 종류가 좀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유전자형 그 분해 효소 타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표기가 된 KPC, GES, IMP, NDM, VIM, OX, 옥사 이런 유전자형이 현재 국내에서 발견이 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CRE, CPE의 그런 분포를 조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동, 굉장히 이제 사람 지역 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CPE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그런 지도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제내성균 중에서도 이 CRE의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다제내성 균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어떤 발생 현황과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신고해야 되는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이제 KPC2가 생성이 되는 그런 클렙시엘라 뉴모니아가 처음 보고가 되었고요. 그해 12월에 NDM1을 생성하는 또 클렙시엘라 뉴모니아가 4차례가 보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1년에 NDM1 등의 이런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장내세균 속 균종 감염증이 이후에도 16건이 이제 보고되는 사례가 국내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2010년 12월에 우리나라는 법정 감염병에서 지정 감염병으로 이 CRE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 감시 체계를 운영하게 되고요. 2017년 6월부터는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3군 감염병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CP 감염증에 대한 집단 발생 규모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CP 감염증 집단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역학적인 연관성이 확인이 된 이런 CP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가 2명 이상 발생을 할 경우에 이 집단 발생이라고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1월에 그 감염병 예방법 분류 체계가 개편이 되었죠. 이때 이 CRE가 2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CRE 중에서 CP의 보고율이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제 질병관리청 그런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18년부터 21년도까지의 그런 연도별 CRE 감염증 신고 현황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에 그 의료기관 종별 CRE 감염증의 신고 현황도 보시면 아직까지도 큰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런 신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이런 큰 종합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병원급, 의원급도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연령별로도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그런 어떤 고령의 인구들에서 좀 증가하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나라 신고 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CRE가 증가하고 의료기관 종별에서도 이제 큰 병원을 중심으로 작은 병원까지 점진적인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CRE를 결국에는 이제 감염 관리를 통해서 통제하고 예방하는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은 실제 이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토착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MRSA와 같이 또는 VRE와 같이 토착된 상태라고는 할 수는 없고, 좀 국내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CRE의 어떤 전파 경로 자체가 수평 전파를 이루기 때문에 집단 발생이 가능하다는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확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 CRE의 어떤 감염증이 확산이 되면 결국에 적절한 항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CRE 감염 관리를 현재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또는 국가의 정책 차원 안에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CRE 신고의 법적 근거와 의료기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근거해서 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었죠.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겠고요. 이 법률의 제5조와 17조, 18조의 근거해서 이 CRE 감염병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업무라고 이렇게 제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CP를 포함한 CRE는 감염증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발생을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또는 병원체 보유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적절한 감염 관리를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CRE 확인이 되면 CP 확인 검사를 이제 반드시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이 CP 호치 테스트라고 하는 이 CP 확인 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도 되고, 이런 자체 검사 시스템이 없다 하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CRE 균질을 의뢰해서 반드시 CPE의 유전자형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CRE 감염증의 집단 발생을 했을 때는 정부기관의 역학조사에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우리가 표준 예방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CRE 감염증을 신고하는 진단 기준은 크게 환자와 병원체 부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겠고요.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을 의미하고, 병원체 부유자라고 하는 것은 혈액 이외에 뭐 객담, 소변, 대변 등등등의 어떤 이런 다양한 체액들, 기관 흡인액, 아주 모든 나머지 혈액 이외 임상 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을 우리가 병원체 부유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환자의 임상 증상 유무에 상관이 없이 검체 종류에 따라서 환자와 병원체 부유자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요. 환자와 병원체 부유자 중에서 카바페닌 분해 요소 생성이 확인된 사람, CPE가 확인된 사람은 반드시 CPE 감염증 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신고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고에 있어서 CRE 감염증으로 사망을 할 경우의 신고 기준입니다. 이때는 혈액 검체에서 CRE가 분리된 사람이 마지막 양성 혈액 검체 채취 후에 30일 이내에 사망을 한 경우에 꼭 CRE 감염증 사망 신고를 이제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CRE 감염 관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염 관리 어떤 실제적인 실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 또는 표준 예방 지침서에 나와 있는 예방 지침 문헌을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실무와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예시와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며 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다제내성균 예방 지침이 표준 예방 지침에 수록이 되어 있죠. 먼저 이 CRE 감염 관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원칙은 바로 스탠다드 프리커션이라고 하는 우리 표준주의가 있죠. 이 표준주의와 함께 접촉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CRE 감염 관리라고 해서 기타 다른 다제내성 균주와 특별하게 다른 뭔가 이런 어떤 특수한 감염 관리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다제내성 균주이지만 CRE의 특성상 이제 그런 어떤 집단 CP, 특히 CP와 같이 그런 집단 발생이나 유행 발생을 이렇게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격한 감염 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균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제내성 균주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CRE 감염 관리 지침, 이제 곧 이 다제내성균 예방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예방 지침 안에는 크게 의료기관 내에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을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항균제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 이것이 굉장히 수반이 돼야 되겠고, 기관 내에서 주기적으로 감시 활동을 통해서 지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환자와 보균자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관리와 또 격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선제 격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접촉주의의 활동에는 감염관리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유행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내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다제내성균의 전파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지침, 규정들을 이제 마련해야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인증평가나 이런 곳에서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마련을 했다 하면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부분, 또 재정적이고 인적 자원들에 대한 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체계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환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전자 의무 기록에 경고창을 띄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 제공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감염관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세면대나 이런 알코올젤, 손소독제를 거치하는 그런 인프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관 내에서 유병률이라든지 고위험 환자군 또는 어느 부서가 위험한지를 파악하는 그런 좀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곧 유행을 조기에 발견해서 중재 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것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직원에게 이제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되었다면 다재내성균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지식을 교육하고 실제 훈련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의료 종사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문화를 바꿀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이고요.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 이제 수반이 돼야만 어떤 행동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원뿐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을 환자나 가족 또 간병인까지 참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숙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보는 예방활동으로 항균제에 대한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죠. 제한항균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감염 전문가 또는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그런 어떤 전문가의 사전 사후 승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임상분리 균주의 어떤 항균제 감수성 통계 자료를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환류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약제부, 의료정보팀 등의 여러 부서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활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의료기관 내 감시 활동, 즉 지표 결과, 지표를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지표 중에서 과정과 결과 지표에 해당하는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감염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이제 CRE 감염관리와 관련된 지표의 과정 지표로는 손위생 수행률이라든지 격리지침 수행률이 있겠고요. 그에 대한 결과 지표로 CRE의 분리율 이런 것들이 결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감시 활동이 수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균주가 분리가 되고 환자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격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격리의 시작은 어느 부위에서 균이 분리가 되었든지 간에 CR이 우리가 환자 또는 보균자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 검체에서 분리된 CR이만 격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격리가 시작이 되면 격리 병실로 환자를 이제 분리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병실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게 격리실이 사실 제한된 경우에는 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감염관리 실무자가 격리실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지 이런 전문가의 좀 그런 좀 판단과 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이 CRE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균주와 다르게 가능한 1인실 격리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1인실 격리 배정을 해야 되지만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은 1인실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실의 우선순위 어떤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 내부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가능하면 당연히 CRE는 1인실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파 위험이 가장 큰 환자부터 우선 배정을 하게 되겠고요. 1인실이 이제 없거나 원내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동일 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들을 동일한 병실에 격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일 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라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고요. 이조차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코호트 격리도 안 돼요.
병원의 사정이 병실이 전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 특히 면역저하 환자라든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뭐 이런 상상이 뭐 이렇게 보이는 상상이 있는 환자들, 이런 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와 같은 병실에 우선 배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코호트 격리도 이런 환자들은 어쨌든 코호트 또는 1인실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코호트도 불가능할 경우에 환자의 어떤 병상간, 다인실 내 환자를 코호트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 환자 병상간의 옆 환자와 이격거리를 최소한 1m 이상을 유지하고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물리적인 차단막, 커튼이라든지 이런 파티션 등의 어떤 차단막을 설치해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유행 발생이 된다면 해당 환자의 어떤 전담 의료진과 직원 배정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표준예방지침서에서도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 격리 해제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아주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특히 능동감시, 우리가 복용검사라고 하는 것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 실무자는 균주의 어떤 역학, 그리고 환자의 임상 상태를 고려해서 격리 해제의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예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실어 놓은 건데요.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의 격리 해제는 원래 분리되었던 부위와 능동감시, 복용검사에서 3일에서 1주 간격, 이 기간은 항균제가 투여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간격 조정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3일에서 1주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음성인 경우에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예시가 있습니다.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거나 또는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복용 검사만 실시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선생님들께서 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척수액에서 원래 분리되던 검체가 내척수액인데 다시 내척수액을 얻기 위해서 시술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체와 지금 이렇게 실제 검체 채취가 어려운 이런 부위의 경우에는 복용 검사로만으로도 이렇게 스크리닝 검사만으로도 해제 검사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되는 예시를 조금 보시면 예를 들면 객담에서 CRE가 분리된 그런 병원체 보유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객담과 직장 도말 검사를 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곳에서 모두 3번 연속해서 음성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제 격리에 대한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입원 당시에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입원에 입원할 때 알게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경우에 무조건 검사를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험 요인에 따라서 각 기관이 선별해서 선제 격리를 취하고 검사를 시행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딱 날짜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없는 부분이 각각의 환자군과 기관의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가 이제 결정을 해서 그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을 고위험 부서로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고위험 부서에 들어오는 그런 환자들은 먼저 스크리닝 검사, 복용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결과가 확인이 될 때까지 선제 격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전에 CRE로 퇴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다시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문헌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을 참고해서 우리는 최소 전산에서
퇴원하고 3개월 이내, 뭐 3개월로 정하는 거죠. 위험 요소를 3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다시 선제 격리를 통하고 복용 검사 실시해서 음량성을 확인한 다음에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드셔도 되고요.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이것은 결과가 음성, 양성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양성인 채 격리 중에 퇴원한 사람이 그게 기간이 얼마라 하더라도 다시 재입원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무조건 선제 격리를 취하고 복용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의료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위험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선제 격리를 취하고 검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 그런 감염 관리의 정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선별 검사와 격리 해제에 있어서도 이 선별 검사는 과거에 입원했을 당시에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할 때 선별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최초 선별 검사를 시행해서 결과가 만약에 음성이에요. 그러면 이 검사 시행일로부터 하루 이상 간격을 두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격리를 해제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최초 선별 검사 결과가 양성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환자 격리를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알고리즘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그런 이제 예방관리 지침의 알고리즘 예시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입원을 할 때 이렇게 일반 환자와 고위험 환자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렇게 선별검사 계획을 일반 환자가 아닌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고위험 환자도 이제 병원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이제 면역저하 환자를 정한다든지, 또는 우리는 중환자실 환자를 뭐 대상으로 한다든지 등등의 고위험 환자군,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환자군을 선정을 해서 선별 검사를 하고, 이게 음성이면 이제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가는 것이고, 여기서 양성이 되게 되면 이제 코호트 격리나 1인실 일반 격리를 시행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로 분리가 되었을 때 CR이 양성 환자가 이제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격리 지침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R이 감염 관리는 크게 표준주의 플러스 접촉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리는 선제 격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감염 관리, 우리 접촉주의에 해당하는 이 감염 관리 활동은 손위생, 그리고 개인보호구,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또 환자의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기구 물품, 세탁물, 환경관리, 방문객에 대한 큰 골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있겠고요. 특히 손위생과 관련돼서는 접촉주의이기 때문에 뭐 환자나 또는 주변 환경 접촉 전후에 이런 손위생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관의 그런 손위생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 손위생 지침이 되겠고요. 개인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은 접촉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과 장갑이 해당이 되겠고, 이 가운의 경우는 상주 보호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피부와 주변 환경 접촉할 때 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되겠고, 병실 입실하기 전에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코호트 병실을 격리병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환자별로 이 격리 보호구를 교환해서 추가 어떤 그런 전파가 되는 것들을 예방하도록 하는 부분이 지침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환자 이동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체행 누출이 있거나 위험할 경우에는 이동을 제한하게 되겠고, 이제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동 중에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접촉주의를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동할 부서에 격리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는 환의를 교환하거나 가운을 착용시키고, 환자를 접촉해서 옮길 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구와 물품 관리에 있어서도 표준주의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 환경 표면 소독을, 이렇게 기구 표면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세탁물의 경우에는 법정감염병이기 때문에 오염 세탁물로 분리 수거를 하고, 이런 세탁물을 이동하거나 세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 표면을 자주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게끔 원내 지침으로 마련을 하셔야 되겠고, 환자가 퇴실을 하고 나면 환경 배양 검사를 이제 필요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에 있어서도 격리 기간 중에는 가능한 제한을 두고 반드시 꼭 필요하다면 병원 직원과 동일한 지침을 교육해서 입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지침을 이렇게 2022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배포한 부분이 있고요. 이 내용 안에 들어가 보시면 CRE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감염 관리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박스 예시를 이제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원 시 선별 검사를 하는 경우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집단 발생했을 때 이런 항목들을 시행했는지 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이죠. 굉장히 보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 지침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내가 우리 병원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도록 하시고요. 이 지침서 안에 보면 이렇게 환경소독 점검 목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의 어떤 병원의 어떤 지침에 녹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행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CRE 감염증이 집단 발생했을 때는 이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감염 관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CRE에 대한 역학조사의 주 목적은 우선은 이제 발생의 규모를 파악해서 전파 경로와 또 그 감염원을 규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들 자체는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학조사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역학조사의 기준은 역학적인 연관성이 확인이 된 그런 CP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가 2명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해서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우리 이거 CP 또는 이 CP 유행 발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염관리 전문가가 이렇게 능숙한 또는 훈련된 감염관리 전문가가 있는 곳은 직접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렇게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 기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의료기관의 역할이 있어요. 이때 집단 발생을 했을 때 우선은 의료기관은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발생을 했다 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가 가장 이제 먼저죠. 그리고 이제 감염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막 자료를 숨기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역학조사에 정부의 기관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 보여드렸던 그런 접촉 격리와 관련된 접촉 주의와 관련된 그런 주요 감염 관리 활동을 점검하고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리셋해서 이제 다 점검을 해보고 다시 수행하는 그런 대책 수립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역학조사를 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의료기관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들어가셔서 우리 병원이 두 건 이상 발생을 했으면 먼저 얼른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는 CRE, CP에 대한 유행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역학적 연관성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감염관리실 어쨌든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는 집단 발생, 유행 발생이 이제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담당자 면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현재 이 유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기관 내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현재 이런 상황들을 잘 공유하고 있고 대책회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회 활동 등 이런 등등의 지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접촉자 범위를 제대로 정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능동감시의 검체 종류나 뭐 간격, 횟수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받게 되고, CRE-CPE에 대한 어떤 이런 격리 부분, 격리가 우선순위 병상 배정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게 되겠고요. 또는 검사가 좀 지연이 되거나 감염관리실에 너무 뒤늦게 결과가 보고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자체 시스템도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관리를 우리가 다양한 뭐 접촉주의에 대한 격리 지침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점들이 병원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들을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는 CRE의 경우에는 이런 감염관리 지침을 좀 면밀히 보시고 평상시에 지표관리나 이런 공유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감염관리실에서 결과값을 공유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행 발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내용 부분입니다. 크게 유행 발생을 하면 일단 우선은 먼저 손위생 중요하죠. 그리고 접촉주의 지침을 강화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것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부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 분리된 환자들은 격리, 공간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환자, 분리되지 않은 환자와 분리된 환자를 공간을 분리하고 병실 우선순위 배정에 맞춰서 신속한 격리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능동감시 시스템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 입실 시, 그리고 뭐 일주일 간격 능동감시를 한다든지, 또는 능동감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인 환자로 이제 간주하고 관리를 하고, 또 전실하는 경우에 선제격리 공간을 마련해서 능동감시를 시행하고, 격리실이나 또는 일반 병실로 이제 좀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제니선균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능동감시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이 결과가 양성일 때 연속 2번 음성 나오는지 확인해서 격리를 유지하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행 확산이 이게 의료인과 연관이 된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의료인 감시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게 그 병실에서 한 명이 나왔는데 이거 의료인이 굉장히 손안 씻는 의료인이 너무 이게 아주 심증이 있어요. 감염관리 전담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의료인이 어떤 능동감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유행 확산이 어떤 특정 의료인과 연관이 강력히 의심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일상적인 고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의한 전파, 수평 전파도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감시 또는 뭐 ATP라든지 주변 환경 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 감시, 어떤 환경 소독 강화를 위한 감시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유행 발생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런 CRE 이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다제내성 균주 중에 CRE가 이제 하나의 꼭지가 될 거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한 어떤 그런 감염관리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예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망률이 높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토착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또는 의료기관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